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딸만 줄줄이 내신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의 장남입니다. 친할머니께서 끝까지 아들 타령을 하시는 바람에 저까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태어났을 때 또 딸이라는 말에 할머니께서는 아예 저를 보러 오시지도 않았대요. 제가 돌 지날 때까지도요. 저야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니 크게 서운할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펑펑 눈물을 쏟을 정도로 서러워하셨대요. 그럴만도 한 게 당시 부모님은 주말 부부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서울에 있었고 아버지는 지방에 발령을 받아 몇 년째 떨어져 계셨거든요. 저를 낳았는데도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하루 만에 지방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2주 넘게 입원을 했대요. 외할머니는 저와 언니들을 돌보느라 병원에 오실 수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할머니는 바로 근처에 사시면서도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병원에 안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동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다 보니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나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낳아주러 들어온 씨바지였던 거지. 당신은 애들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래. 어머니께서 서운하셔서 그러는 건데 자식된 도리로 좀 이해도 할 수 있지. 어머니가 속상하고 서운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면 아버지도 좀 받아주면 좋은데 항상 참지 못하시고 어머니께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도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할머니가 아무리 괴롭혀도 엄마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해서 꾹 참고 사셨대요. 그런데 막내인 저를 낳고 난 뒤 연달아 출산하느라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도 할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하시고 없는 사람 취급하셨대요. 그러니 어머니도 더는 참지 않으셨답니다. 언니들의 기억을 빌리자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이가 급속도로 더 나빠졌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통에 언제부턴가는 아예 명절날에 할머니 댁에 가지도 않았어요. 명절날 가봐야 어차피 여자들은 일만 하고 제사도 못 지내는데 딸들 데리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며 어머니는 아버지만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사이는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었고 주말 부부이기까지 하다 보니 아버지도 아예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할머니 댁에 다녀오셨어요. 아버지는 명절 때 할머니 댁에 혼자 다녀오시면 저희를 상에 앉혀놓고 술을 한 잔씩 드시면서 절대 네 엄마 닮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언니들은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내내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 정도 별로 없었지만 엄마가 힘든 게 언니들은 다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지방까지 내려가 일하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할머니와 엄마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는 할머니 편을 들어 엄마를 속상하게 했으니까요. 저는 지금이야 당연히 아버지가 중간에서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단순히 아버지가 그냥 좋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저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딸이 위로 셋이나 있었어도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그랬는지 저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 마음이 티가 났던 게 주말에 오실 때마다 제 옷이며 선물을 사오셨어요. 언니들 물건도 어쩌다 사오셨지만 제 선물은 매주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오셨다. 빨리 가서 저녁 차려드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도 언니들은 아버지가 오시면 저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막내인 저만 예뻐했다고 언니들이 놀리듯 하는 농담이었죠.
커가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도 언니들이 놀려대니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혼자 회사 기숙사에 사셨거든요. 아버지는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모두 다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아빠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서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잘 텐데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외로울까?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나도 딱 한 달만이라도 네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 혼자 사니 할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부럽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남자 혼자 단칸방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직장을 퇴직하시고도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고요? 부부 사이의 일이니 저도 정확한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론 아버지의 의사 반, 어머니의 강요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이 1년 정도 남아있을 때 어머니께서 넌지시 제안을 하나 하셨거든요. 살던 기숙사 근처에 작게 땅을 사줄 테니 거기서 농사나 좀 지으라고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일이 힘들다고 투덜대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조용한 데서 농사나 좀 지으며 살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준다는 명분으로 지방에 땅을 사서 아버지를 그곳에 남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갈 때마다 물었어요. 평생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냐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가족들이랑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이제는 그 집에 가면 불편해. 내가 꼭 이방인인 것 같고. 난 여기가 편하다. 지금도 간혹 그때의 아버지의 대답을 떠올리면 과연 진담이셨을까 싶어요. 그냥 외롭다고 더는 혼자 살기 싫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과거형이냐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농사가 제법 잘 된다며 매일 상추며 고추 같은 채소를 보내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서 제가 찾아갔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너는 너희 얼마 안 닮아서 결혼하면 잘 살 거야. 그리고 무조건 시부모님한테도 잘해. 그럼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마누라한테 잘하게 돼 있어. 제가 자주 내려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또 고루한 소리 한다고 아버지에게 짜증 섞인 소리를 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제 걱정을 해서 그런 소리를 하신 걸 텐데 너무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술하고 담배를 좋아해서 간하고 폐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와 언니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럴 줄 알았다며 그렇게 자기관리 못하고 매일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으니 칠순도 못 넘긴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더 속상했어요. 평생 곁에서 잔소리해줄 가족도 없이 혼자 사셨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술, 담배라도 하지 않으면 낙이 없었겠죠.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남편이었건 어떤 아버지였건 간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아도 언니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가족은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매번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니 셋이 모두 다 결혼하고 저만 남았을 때 어머니는 농담처럼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언니들도 다 떠나갔는데 저까지 가버리면 혼자 어떻게 사시냐고요. 아버지는 그 외딴 동네에서 평생 혼자 잘만 살았는데 엄마는 딸들하고 다 가까이 살면서도 왜 그렇게 엄살이 심해? 그럼 막내들어 평생 시집도 가지 말고 엄마만 모시고 살라는 거야? 누가 시집을 아예 가지 말래?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아니면 결혼해서 사위랑 나랑 셋이 살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엄마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해. 막내딸 혼삭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우리 막내딸이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데 이렇게 귀한 딸내미 내주면서 그런 소리도 못해? 아휴, 우리 막내 시집가긴 글렀네. 글렀어. 저도 그때야 특별히 만나는 남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야 딸이 아깝고 귀한 게 당연하니 농담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집에 데리고 왔더니 어머니께서 제 남자친구에게 정말 대릴 사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제 남자친구는 아들만 줄줄이 셋인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시댁의 아들이 남자친구 말고도 둘이나 더 있으니 막내 하나 정도는 처가로 보내도 되지 않냐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성격을 아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처갓집에 들어와 살 거 아니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지. 나도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랐어. 아니야. 혼자 딸 내 키우셨다면서. 평생 딸들이랑 복잡거리고 사시다가 딸 넷 다 시집 보내고 나시면 얼마나 헛헛하고 힘드시겠어. 나 충분히 이해해. 내가 부모님이랑 한 번 더 상의해 볼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알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남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신기하게도 시부모님께 대릴사위 자리를 허락받았어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정말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고요? 저도 신기해요. 사실 저희 시댁이 보통 고루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고루하냐면요. 처음 상견례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들이 다 잘나서 그런지 첫째, 둘째 다 사돈들이 제가 특별히 말 안 해도 혼수며 예물 예단 얼마나 대단하게 해왔는지 몰라요. 얘 큰애야. 그때 그 가구가 어디 거라고 했지? 아, 아버지께서 직접 이탈리아 가셔서 장인한테 주문 제작해 오신 거예요. 어쩐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 아참, 그러고 보니 둘째 안사돈께서 보내주신 모피도 얼마나 좋은지. 이번 겨울에 내가 아주 그것만 입고 살았다니까. 정말요? 어머니께서 무지 고심해서 고르신 건데 다행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드려도 저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죠. 그 비싼 아파트를 척 사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0억도 넘게 나가는 아파트를 사주셨대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워서 이야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남편에 비해 제 조건이 더 딸려요. 저는 일반 직장인이지만 남편은 세무사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걸렸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의 집안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나자 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사실 시아버지께서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남편의 할아버지께서도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남편의 집안은 이미 탄탄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도 지역 금융사 최고 경영자 자리에까지 오르셨다네요. 인맥이며 재력이며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첫째 아주버님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주버님은 공기업에 다니세요. 그랬으니 큰형님, 작은형님 두 분 다 알아서 혼수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나 봐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위축됐는데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셨어요. 그거야 사돈께서 비싼 아파트 한 채씩 사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애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혼수니 예단이니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가 언제 대릴 사유로 받아달라고 했습니까? 안사돈께서 저희 아들이 안 들어가서 살면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면서요. 얘가 무조건 처가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얼마나 조르는지. 제 진짜 속마음이야. 그깟 결혼 안 시키고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귀한 내 아들이 죽어도 결혼해야겠다는데. 상견례 분위기가 삽시간에 안 좋아지자 저와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그런데 때마침 시아버지께서 나서셨습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별거 아닌 걸로 왈가왈부하면 되겠습니까? 안사돈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아들을 데릴 사이로 데려가셨으니 우리 막내 며느리도 알아서 시댁에 잘 하겠죠. 그치, 세아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뭘 몰랐습니다. 참 순진했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가 잘하겠다고 아주 꾸벅 절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정에 신혼방으로 쓸 방에 가봐도 되겠냐, 방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화장실은 몇 개냐 등등 걱정이 많으셨어요. 처음에야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그러시니 남편을 무슨 5살짜리 어린애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보기엔 털털해 보여도 은근 잠기가 예민해가지고 옆에서 뒤척이기만 해도 잠을 못 자. 근데 세아가 너 잠버릇은 어떠니? 너 혹시 코 고는 거 아니지? 아니다. 차라리 침대를 하나 사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싱글로 2개씩 놓고 그런다던데. 아니에요. 저 잠버릇도 없고 코도 안 골아요. 그리고 저희 방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싱글 2대가 다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엄마 쪽팔리게 왜 그래 진짜. 누가 보면 내가 마마보이인 줄 알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도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하기엔 시어머니께서 도가 지나치기는 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형님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모여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사실 모임이지 저는 좀 불편했어요. 며느리 셋을 가지고 매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 확인하는 자리 같았거든요. 갈 때도 항상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사가야 했죠. 처음에 제가 모르고 빈손으로 갔다가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오신 형님들 사이에서 아주 무안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댁에 가는 건데 과일이나 좀 사가면 되지 않냐, 뭘 걱정하냐고들 했지만 과일로는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갈 때마다 매번 고민이 됐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가느라 제가 좀 늦어 급하게 시댁에 갔는데요. 그래도 선물은 빼먹을 수 없어서 유명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서 갔습니다. 이 케이크가 그냥 케이크가 아니거든요.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케이크인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궁금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가서 사온 케이크였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 케이크는 밀렸습니다. 큰형님께서 아예 업체를 불러 집안에 파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음식도 유명 셰프를 불러 싹 준비하고요.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제가 기분 좀 내봤어요. 어머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파티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너무 예쁘다. 꼭 외국 같아.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고마워. 어머 근데 이걸 언제 다 치워요? 어머니 지저분한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당연히 청소업체까지 싹 불렀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파티 끝나면 알아서 와서 다 치워줄 거예요. 제가 사온 케이크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저녁만 먹고 왔습니다. 며느리들끼리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선전포고를 하나 하셨어요. 내가 곧 너희 시어머니랑 제주도로 이사할 생각이야. 그래서 제주도로 가기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집은 너희 중에 시어머니한테 제일 잘하는 며느리한테 줄 생각이다. 시부모님이 노는 두 분이서만 제주도에서 지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현재 시세로 30억이 넘는 주택이에요. 그걸 통째로 아들들도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물론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전포고로 아들들까지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은 다 아파트 있고 집 없는 건 나뿐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여보, 이번 일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잘 생각해봐. 그 집 받아서 장모님이랑 셋이 살고 장모님 집 팔면 장모님 노후는 아무 걱정 없잖아.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사실 어머니 집이 크긴 해도 워낙 오래된 집이라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워낙 땅값이 싼 동네라 지금 당장 팔아도 형님들이 사시는 아파트도 못 살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들의 재산 다툼에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과열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제가 뭔가 하기도 전에 형님 두 분은 결국 머리끄덩이까지 잡고 싸웠어요. 큰형님이 시댁에서 화려한 파티를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형님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작은 형님이 어렵게 구해왔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어요.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보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그림이 글쎄 가짜였습니다. 작은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겠다고 일부러 작정하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인 거였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큰형님이 누굽니까? 순순히 작은 형님에게 집을 양보할 사람이 아니었죠. 작은 형님이 그림을 사온 경로를 알아내서 시어머니에게 일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엄청 화가 나서 둘째 형님을 나무라셨습니다. 그 일로 작은 형님이 큰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요. 시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형님들 다툼에 아주버님들까지 참전해서 일이 커졌거든요. 서로 욕하고 소리 지르며 천박한 말까지 오고 갈 때쯤 마침 집에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셨습니다. 이 못난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워? 다 내 집에서 썩어지지 못해. 이게 다 아버지께서 싸움을 부추기셔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진작에 재산 좀 미리 정리해서 달라니까 그때는 안 주시고 이제 와서 자식들끼리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뭐야? 오디션? 아유 이 괘씸한 자식들.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 다 돈으로만 보이지? 부모가 늙어서 둘이서만 제주도에 가서 산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지는 못할 망정 재산 안 주고 갈까봐 아주 똥줄들이 타는구나. 좋아 나도 너희 같은 놈들 필요 없다. 내가 마지막 선물로 있는 거 다 주고 떠날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말어. 평소에 시아버지라면 당연히 아주버님들에게 욕을 퍼부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는 다 집에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말 가지고 계시던 건물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골고루 다 증여해 주셨어요. 며느리들까지 모두 다 말이죠. 그리고는 정말 자식들에게 일절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저는 제주도로 그대로 내려가 버리신 시부모님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식들끼리 부모 재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셨으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에 내려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도 일이 좀 생겼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죠. 저는 충격이 컸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저녁에 뭐 먹고 싶냐 물으시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린 거니까요. 저는 몇 개월 동안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어머니가 웃으며 반겨주실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원래 다 주지 않으시나 봅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너무 좋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과의 이별은 언제나 제게 너무 가혹했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로 바쁜 사람이 제가 걱정된다면서 일까지 집에 들고 와서 했어요. 제 저녁이라도 차려주겠다고요.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저까지 챙기려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남편도 재산 문제로 부모님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저는 그제야 좀 정신이 들더군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저는 마음도 추스르고 시부모님도 보고 올 겸 제주도에 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께서 장례식장에 와주셨거든요. 저는 마음이 쓰여 계속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시부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간식들을 잔뜩 사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러도 집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에서 소리만 들리고 여전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는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면서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려던 차에 문 안쪽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담 쪽으로 걸어가 안을 바라봤어요. 분명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 언니, 왜 이제서야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담벼락으로 갑자기 달려들며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저는 놀라 멍한 눈으로 한참을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한참이 걸려 간신히 열린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아이라도 있는 집처럼 정원에는 모래놀이며 장난감이 널려 있었어요. 심지어 미끄럼틀과 그네까지 있었습니다. 언니, 나 그네 밀어줘. 오빠는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 저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무서웠지만 애써 참고 시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씻기고 잠을 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돌아오셨더군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처음엔 화를 내셨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큰일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냐고요. 제가 우려하던 대로 시어머니는 치매가 맞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봐야 뭐해. 어차피 부모 재산만 누리는 자식들. 엄마 상태 알아봐야 병원에 넣으라는 소리만 할 테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여기서 혼자 어머님을 어떻게 돌보세요. 우선 올라가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상의해봐요. 저는 이대로 시부모님을 두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두 분을 모시고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강경하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일로 제 결혼도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 전 같았으면 제 조건에 계릴 사위 같은 거 절대 받아들이셨을 리 없다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시기라 하루라도 빨리 막내를 장가 보내려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상태를 숨기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나는 너희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고 주변이고 다 비밀로 해줄 생각이야.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줬으니 이제 너희들 우리한테 아예 관심도 없잖아. 차라리 잘 됐어. 너도 괜한 마음 쓰지 말고 올라가서 잘 살아라. 다른 애들한테도 아무 말 말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고 울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조금 전 씻겨드릴 때 보았던 앙상한 시어머니의 몸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너희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칠 거다. 여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제발 내 말대로 해줘. 안 그러면 너희 남편한테 물려준 재산 다시 다 토해내라고 할 거야. 제 손까지 꼭 쥐시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며 재산을 다 나눠주신 뒤 제주도에 내려가신 이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제주도에 자주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도 안쓰러웠지만 사실 시아버지가 더 걱정됐거든요.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아파도 어디다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사셨던 저희 아버지요. 그때는 어려서 아버지 보러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항상 어머니 편을 드느라 아버지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볼 걸,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말할 걸 하고 말이죠. 저는 시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저는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제가 그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제게 하신 이야기도 시부모님께 잘하라 였잖아요. 아버지께 다 못한 효도 시아버지께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자식으로서 시아버지가 안쓰럽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게 병간호인데 80이 다 되어가는 시아버지께서 온전치 않은 시어머니를 돌보신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것들까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제주도까지 내려와서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가 자꾸만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니 남편은 저를 걱정했어요.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제주도로 내려가신 부모님이 자식들의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 혹시나 저를 따로 불러 귀찮게 하시는 건 아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속이는 게 좀 미안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알게 되면 저를 절대 못 오게 할 거라고 하셔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시아버지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자꾸만 쉬는 날마다 제주도에 오니 시아버지도 걱정이 되는지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쉬셔야지 저도 쉬죠. 안 그래도 제가 다음 달은 일이 바빠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간병인 한 분 구해뒀어요. 다음 주부터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거절하지 마시고 꼭 간병인 쓰세요. 안 그러면 저 또 월차 쓰고 내려와요. 시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간병인 자르라는 소리가 없으신 게 제가 구한 간병인이 마음에 드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1년 넘게 연락도 없었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모님이 제주도에 내려가시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막내, 너 혹시 알고 있었냐? 아버지 회사에 지분 있는 거랑 따로 투자해놓은 거 있었던 거. 그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면 연락할 리 없었죠. 큰 아주버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따로 정리해둔 재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든 말든 형이 무슨 상관이야. 그럼 아버지 성격에 진짜 우리한테 다 주고 떠나신 줄 알았어? 거봐 형. 어머니가 막내랑 우리랑 차별한다니까. 너 어머니한테 들었지? 어머니가 뭐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한테 따로 준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형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 자식 이거 착한 척하는 것 좀 봐라.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전화 안 받으면서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는 온 거였잖아. 너 말 똑바로 안 해? 그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님 연세도 이제 80이세요. 아주버님들이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뭘 잘했다고 또 재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아주버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부모님 재산에 또 욕심을 낼 수 있는 건지 너무 뻔뻔해서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야말로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내? 시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제일 큰 어른인 건 몰라?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른이면 어른 노릇하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주버님이든 형님이든 도저히 저보다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저한테 어른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다들 부모 덕에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잘 살면서 아직도 욕심이 나나 봅니다. 저는 곧바로 제주도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제주도로 내려갈 것 같다고요. 제 이야기에 시아버지는 속상하신 듯 보였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또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병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과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저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 같아서요. 제가 괜한 소리를 시아버지께 하는 바람에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예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 상황이 좋지 않다더군요. 저는 그대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만으로도 모자라 저에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와중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황까지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게다가 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자 가족들의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재수씨가 어떻게 이래요? 설마 아버지한테 재산 남아있는 거 미리 알고 지금까지 혼자 몰래 제주도 드나들면서 아버지한테 점수 딴 거예요? 아주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주버님이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동서, 저번부터 말 자꾸 싹수 없게 한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 뭘 보고 배웠겠어? 형수님이야말로 말 조심하세요. 아까 어머니 간병인 얘기 못 들었어요? 와이프가 아버지 힘드실까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간병인도 구해준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냐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님들도 아주버님들도 이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의 간병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각했어요. 남편은 또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냐면서 제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안쓰러워하며 애틋하게 바라보는 사이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아버지 보호자가 누군지 물었나 보더군요. 앞으로 시아버지의 병원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곁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큰 아주버님네와 작은 아주버님네는 서로에게 떠밀었습니다. 형이 장남인데 당연히 형이 아버지 보호자지. 이럴 때만 장남이냐? 아버지 재산 나눌 때는 얄짤없이 다 반반 나눠놓고? 형들은 어머니 저 지경 되신 거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싸울 때야? 얼씨구 또 착한 척하고 있네. 그럼 네가 아버지 보호자야 이 자식아.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어차피 지금까지도 우리 와이프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저 새끼 저거 아버지 옆에 붙어서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여보. 당신이 좀 아버지 옆에 있어. 어차피 집에 가봐야 쇼핑하는 거 말고 당신이 하는 것도 없잖아. 뭐? 이 인간이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나. 내가 당신 아버지 간병을 왜 해?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여보, 당신이 하면 되겠다. 당신 간호대학 나왔잖아. 뭐래? 내가 간호사지 무슨 간병인이야? 나는 절대 간병 같은 건 못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하든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놈의 형제들은 도저히 조용할 틈이 없었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요? 재산은 누구에게도 뺏기기 싫으면서 조금도 부모님을 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아픈 환자들 안 보여요? 몰상식해서 정말. 병원은 제가 있을 테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올라가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곁에 있기로요. 형님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남편이야 당연히 자신이 있겠다고 했지만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제주도에 내려올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안식년 휴가를 냈습니다. 입사하고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제주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먹고 자고 아침에는 시부모님 댁에 들러 시어머니도 챙겨드렸어요. 간병인분이 워낙 잘해주셔서 시어머니 상태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요. 남편은 하루에도 10번씩 전화를 했어요. 시간만 나면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휴가를 내 어떻게든 시아버지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부부는 오로지 시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시아버지 몸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군요. 지금 제주도에 내려오는 중이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아침부터 큰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면서 제주도에 내려간다고 했답니다. 나 벌써 50이야. 대기업에서 이 나이까지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이번 희망 퇴직자 명단에도 있다니까? 우리 애들 아직 한창인데 내가 회사 잘리면 뭐 먹고 사냐?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지분 받아야겠어.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 분한테 지분을 어떻게 받아? 형, 내가 진짜 부탁하는데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 그래? 나이 들면 다 죽는 거지. 후회는 무슨 후회. 나 아무래도 지금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야겠다. 병원 가서 담당 교수한테 따져야지. 정신도 안 돌아오는 노친에 언제까지 병원비만 잡아먹을 거냐고. 남편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을 닦다가 눈물을 쏟았어요. 어떻게 된 자식이 저런 소리를 함부로 꺼낼 수가 있죠. 남편은 큰 아주버님 말에 너무 놀라 급하게 가장 빠른 제주도행 표를 예매했답니다. 큰 아주버님을 말리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신기한 일이 제 앞에 벌어졌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제주도에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웬걸 작은 아주버님의 형님들까지 모두 다 제주도에 오셨더군요. 저는 또 무슨 소란을 피우려고 왔나 했더니만 형님들이 짜증을 내며 말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갑자기 제주도는 왜 내려오라고 한 거야?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려고 계획 다 짜놨는데 아우 짜증나. 보아하니 형님들도 영문을 모르고 제주도에 왔나 보더군요.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반듯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시아버지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더군요. 변호사라는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여긴 갑자기 왜 왔냐고요. 그때 변호사가 한다는 말이 지금부터 시아버지의 유서를 공개하겠다더군요. 그 말에 삽시간에 병실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미리 작성해둔 유서가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음흉한 노인네가 따로 재산 빼돌렸을 줄 알았어. 뭐예요? 빨리 유서 읽어요. 마음 같아서는 큰 아주버님의 머리통을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주도에 처음 오셨을 때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셨다네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그제야 다들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런 순간을 마치 예상이라도 하신 것처럼 만약 당신에게 건강상의 이유가 생기면 시어머니와 당신을 책임진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서에 적었습니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막내 이 자식 너 변호사 네가 고용한 거지? 둘이 짜고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이러는 거잖아. 순식간에 달려든 작은 아주버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형님들은 둘 다 저를 막무가내로 쏘아붙였습니다. 잘하면 머리끄덩이라도 잡겠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계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소리를 깨악 질렀습니다. 아이고 새아가 놀랐냐? 미안하다. 사실 나 아픈 건 다 쇼였다.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제 어깨를 다독이신 시아버지는 정말 침대에서 내려와 걸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속였더군요.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말이죠. 저는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이고 간에 너무 기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으니까요. 기쁨도 잠시 병실 분위기는 삽시간에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별의별 막말들을 퍼부어대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아주 오랜만이구나. 잘들 지냈냐?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밝게 웃으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손짓하더니 유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직접 읽으시겠다면서요. 자, 잘 들어라. 똑똑한 우리 장남이 알고 있는 대로 나한테는 재산이 아직 아주 많이 남아있다. 알다시피 너희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도 나와 네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쭉 살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계속 내가 받을 생각이고.
아이고 아버지 당연하죠. 저 그런 거 욕심내는 놈 아닙니다.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더러 음흉한 노인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재산은 유서에 적은 내용대로 나와 너희 어머니를 살뜰히 챙긴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다 줄 거다.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들과 형님들도 저와 남편에게 물건만 던지지 않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 순간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안으로 경호원들이 들어오더니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을 제지했어요. 아직 끝이 아닌데 어쩌지? 김 변호사가 맞아 읽어. 큰아드님과 작은아드님 그리고 두 며느님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아버님께서 자녀분들에게 망은 행위로 인한 재산 증여 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난 뒤 자식들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를 외면하면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뺏어올 수 있더군요. 세상에 그런 거지 같은 법이 어딨어. 여보, 우리도 1억에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올라가서 변호사 선임하자. 그래요, 형님. 우리 같이 아버님이랑 막내는 소송 걸자고요. 셋이 짜고 재산 안 주려고 저러는 건데 이대로 뺏길 수는 없죠. 형님들,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애초에 증여받은 재산은 다 아버님 거라 증여 해제 신청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저는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나 싶어서요. 제 말에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요. 정말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까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재산이고 뭐고 간에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아버지께 원망 섞인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냐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까지 속인 건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준 재산을 다 뺏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대요. 혹시나 이 녀석들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모든 게 다 시아버지의 계획대로 척척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재산은 다시 다 시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 제게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대충 20억이 넘어요. 저는 제가 한 거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받는 것 같아 민망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남편도 오랫동안 일할 만큼 했고 지금까지 친정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잖아요.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에이, 내가 너희더러 나 모시고 살라고 재산 준 거 아니야. 아버님은 괜히 좋으시면서 꼭 그러시더라. 제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온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재산 뺏긴 형님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도 시아버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일절 아주버님과 형님들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세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십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달랐죠.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싹싹 빌었어요. 누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일을 찾아서 합니다.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들을 잔뜩 사와서 시중을 들어요.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시아버지는 아예 못 본 척 하시는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 시아버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언젠가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정신이 들겠지 싶어 못 이기는 척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도 천린인데 끊어질까 싶어서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부 금실이야 좋았지만 사실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둘 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주도에 내려와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했어요. 노산도 이런 노산이 없는데
제주도에 오고 난 뒤 이래저래 마음이 편했는지 자연스럽게 아이도 생긴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 이 원통한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몰라 여기를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따뜻한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2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한동안 애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낳게 된 딸들이죠. 그렇게 낳은 딸이라 저에겐 유독 각별하게 애정이 가는 자식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첫째 딸은 제게 마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인데요. 장녀라서가 아니라 첫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자주 아팠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열이 잘 나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고 그 때문에 저 역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흔히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죠. 저도 아이가 아플 때마다 심장이 쿵 떨어져 열 떨어질 때까지 얼굴만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거니? 엄마가 널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거니? 미안해 아가야. 내가 널 고생시키는 것 같아. 아프지 마 아가야. 가끔은 죄책감이 밀려와 그런 속삭임을 중얼거리면 아이는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손을 꼼지락거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속을 썩이던 첫째 딸은 오히려 크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비법이랄 건 없지만 제가 일부러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 먹이고 저녁엔 줄넘기나 훌라후프 같은 운동을 시켰어요. 주말엔 저와 함께 자전거도 타러 나갔고요. 원체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딸이 아니어서 엄마 나 그냥 책 읽으면 안 돼요? 하고 조르곤 했지만 엄마가 이끄니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거죠. 덕분에 중학교쯤 되었을 땐 다행히 제법 키도 크고 다른 애들과 비슷한 체격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마 첫째 딸이 가장 힘들기 시작하던 시기였을 겁니다. 부모였던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어느 날부터 딸아이의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혼자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밤에는 악몽도 꼭 꾸는 것 같았고요. 미희야,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이제 나가줘. 괜찮다는 녀석이 땀이 왜 이리 많이 나는 건데 어디 아파? 엄마가 약 줄까? 됐다고 나가라고 좀. 게다가 딸은 그 시절 신경질도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딱히 공부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죠. 둘째 딸에게 몰래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 했지만 둘째 딸 역시 고개를 내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청천벽력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시장 골목길 구석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 여럿이서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는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교과서나 그런 것들을 집어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놀라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일단 말리겠다는 심산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그만 안 둬? 아줌마는 신경 끄고 가세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니? 진짜 짜증나게. 왜 지랄이야? 그런데 그 순간 울음소리가 비집고 나왔고 제 귀가 거기에 먼저 반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던 피해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이요. 엄마, 미희야. 엄마, 나 좀 구해줘. 알고 보니 딸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 1년간 말이죠.
워낙에 교묘하게 당했던지라 학교 선생님도 몰랐다 하셨고 그 바람에 제 딸은 1년간이나 그렇게 끔찍한 고문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장에 가해자 학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까지 소집하여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선생님, 아이가 1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애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죽도 못 먹고 다토해 병원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고요? 말 그대로 정말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이성의 끈은 이미 놓은 지 오래였고 내 딸이 당한 것만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가해자 애들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해자 부모 한 명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엄마 없이 커서 제가 자식 교육 못 시킨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돈이든 뭐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그 자리에서 가해자 아이들을 대신해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참 희한하죠. 정작 우리 딸아이를 괴롭힌 아이들은 병문안조차 한 번 오지 않았는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 용서해달라며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들의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허나 저는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가고 싶지 않아 학교 측에 그 아이들 모두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고 제 딸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학시켜버렸죠. 하지만 딸아이는 한참 동안이나 학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딸아이는 학교만 가면 머리가 어질거리고 아프다며 선생님에게 말해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아마도 학교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따돌림을 1년간 겪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미희야, 우리 조금만 노력해보자. 엄마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친다고 해도 중학교까지는 다녀야 해. 이렇게 일찍 집에 와도 되니까 학교는 나가보자. 엄마, 나가야 해, 나? 정말 가기 싫어. 나 정말 무섭단 말이야. 허나 저는 학교 가기 전만 되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떠는 딸을 억지로 교실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땐 그렇게라도 해서 중학교를 졸업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할까요? 지금도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을 되짚어보면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욕심에 그저 아이를 몰아붙인 건 아닌지. 그래도 다행히 그런 첫째 딸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게 된 건 새로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전 학교와 달리 이번에 사귄 친구들이 다 순하고 착해 딸아이를 언니처럼 보듬어주더라고요. 딸아이가 집안에 박혀있으면 끄집어내어 시내를 쏘다니기도 하고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저 대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대견하고 고마워 용돈을 쥐어주거나 아이들을 불러 맛있는 것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많이 먹어라. 이거 아줌마가 만든 탕수육인데 맛있을 거야. 집에 갈 때도 좀 싸가고 언제든지 집에 놀러와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이들이 우리 딸과 천진하게 웃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첫째 딸이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는 동안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을 추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에서 엄마, 나 고등학교 갈래?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입학해 공부를 할 때쯤에야 엄마인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첫째에는 고등학교에 가선 마음이 안정됐는지 공부까지 잘해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금방 내더군요. 미희 정도면 서울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담임 선생님께서 넌지시 건넨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보내달라는 학원만 보내주곤 공부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딸아이는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턱턱 1등을 해오곤 했어요. 그런데 첫째 딸에게 너무 신경을 쓰느라 한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외되었을 우리 둘째 딸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한 자식이 아프니 거기에 온 신경을 쏘느라 다른 자식에겐 그 어떤 보살핌도 제공해주고 있지 못했죠.
근데도 의젓한 둘째 딸은 언니가 아프잖아. 나는 괜찮아. 언니만 건강하면 됐어. 하고 이해해주더군요. 참, 저는 그런 면에서 복받은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우당탕탕 바람잘 날 없었던 저희 집은 드디어 안정과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어요.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대학에 보내고 난 뒤엔 드디어 자식 걱정 않고 저만의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자취를 하다 보니 저와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 시기엔 조금 한가해진 애아빠와 운동도 같이 나가고 동호회를 하면서 부부만의 시간도 보내었어요. 딸들이 없으니 집안이 휑하긴 했어도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오거나 아무리 바빠도 생일 선물까지 꼭꼭 챙겨오던 어여쁜 딸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겐 또다시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첫째 딸 일이었어요. 첫째 딸은 당시 아나운서 준비로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에도 못 오고 학원을 다니며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곧잘 1등 만에 최고의 대학을 간 딸이었기에 저는 내심 우리 딸이 TV에 나오기를 기다리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가끔 동네 아줌마들도 아유, 미 언제 TV 나온대? 하고 묻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첫째 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일 집에 가도 돼요? 그래? 아유, 좋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부각이랑 햄 사놓을게. 근데 비 와서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와라. 딸은 다음날 새벽같이 짐을 챙겨 들어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라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한 상을 차려놨습니다. 허나 어째 딸은 밥도 깨작깨작 먹고 마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색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휴학계라도 낸 건가 싶어 어쩐 일이냐 물었더니 딸은 제게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있잖아요.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보여줘도 돼요? 뭐? 결혼? 너 그 만난다는 친구? 아니,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을? 허나 저는 말을 다 잊지 못했죠. 그 순간 딸이 살짝 부른 배를 보여주는데 그제야 딸이 왜 그리 조심스레 물었는지 알게 되었죠. 딸은 혼전 임신을 해왔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일을 다 치르고 난 후. 그러는데 눈앞이 순간 노래졌습니다. 남자 조심하라고 그리 주의를 줬거늘 어째 이런 일을 만들어 오는 건지 앞으로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이것이 비윤리적인 일인 걸 알았지만 딸을 설득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취직하고 자기 일하며 커리어 쌓아갈 텐데 그 시간에 애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집안에서 육아만 해야 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는 우리 딸이 그러고 있는 거 싫다. 거기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엄마 미안해요. 근데 애를 지을 순 없어요. 이미 결심했어요. 미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저도 모르게 딸애에게 버럭 소리가 나갔어요. 너무 답답했죠. 아나운서라는 꿈은 어디 가고 갑자기 한 남자에게 정착해 결혼 생활을 하겠다느니 애를 낳겠다느니 제겐 허망한 소리로밖에 안 들렸어요. 저는 꽤나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불러다 앉혀놓고 말했죠. 자네도 대기업이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들었네. 근데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자네는 밖에 나가 일하고 돈 벌 수 있을 테지만 우리 딸은 집안에 틀어박혀 20대를 보내야 하는데 나는 싫네. 내가 고지식해 보일지 몰라도 허락 못하니 자네가 우리 딸을 놔주게. 하지만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남자친구란 아이는 꽤나 많은 것을 준비해왔는지 똘똘하게 말하더군요. 저 어머님 어떤 걸 걱정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출산할 때까지만 대학을 휴학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돌봐주는 아주머니를 두고 미희는 다시 학교도 다니고 일을 할 생각이에요. 아나운서 준비도 다시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애 낳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일까지 한다고?
그게 말처럼 쉽나? 뭐가 됐든 미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절대 미희를 집안에만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 탐탁지 않으시겠지만 가정 꾸리는 시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를 뿐 결코 저희 둘에게 손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둘 다 최선을 다해 아이 키우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남자친구란 아이는 저보다 한 수 위에 서서 설득하려 들었어요. 말빨이 보통 애는 아니더라고요. 딸아이도 옆에서 간절한 눈으로 허락을 갈구했고요. 그렇게 몇 번 내치다가 저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딸은 잘 살 수 있다며 제 손을 붙들고 말하더니 그 뒤로 웨딩드레스며 식장이며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혼자 속이 심란해져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한 잔씩 들이마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선 마음의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진심으로 딸아이 결혼을 축하해주자고 스스로 다짐까지 해가면서요. 그런데 다가온 상견례 당일날 마주친 예비 시부모님들이란 사람들, 솔직히 그리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자식 자랑이었거든요. 저기 사돈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 그 명문고에서도 곧자리 1등 하던 녀석이에요. 이런 말하면 너무 팔불출 같지만 우리 며느리가 땡 잡은 거랍니다. 아, 그래요? 저희 아이도 꽤 똑똑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났나 보네요. 아이, 그래요? 아유, 그리고 우리 지환이에겐 꽤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어요. 유명 기업 딸이랑도 맺어질 뻔했는걸요. 듣다 보니 솔직히 나중에는 기분이 불쾌해져서 얼른 자리를 뜨고 싶더라고요. 내심 우리 딸이 저런 시부모 밑에 있다간 꽤나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나오면선 딸을 붙잡고 네 시어머니 왜 저런데니? 아니 자식 자랑도 정도가 있지 상견례장에서 하며 욕을 하려던 걸 겨우 꾹 참았습니다. 성질 같았다면 저도 한마디 쏘아붙였을 텐데 좋은 자리이니만큼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렇게 첫째 딸은 결혼식 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 식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꽤나 이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 엄마, 나 이거 양파를 많이 넣었는데 괜찮으려나? 된장찌개가 아니고 양파찌개가 됐는데 하며 까르르 웃더라고요. 대학 생활에 아쉬움이 남을 법도 한데 어느새 그건 까맣게 잊은 것 같더군요. 그래도 아이가 행복해하니 그걸로 저도 만족하려 했어요. 그저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기만을 바랬죠. 어찌됐든 딸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당시 저는 딸아이의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 간간히 신혼집에 갔습니다. 근데 초기엔 괜찮아 보이던 딸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확 시들시들해지더군요. 중학교 시절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눈밑이 새까매지고 잠도 자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니? 미희야, 엄마가 약이라도 지어줄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애가 너무 울어서 그래요.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죠. 딸아이의 증상이 어딘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이후론 정신엔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딸네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딸아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미희야, 문 좀 열어봐라. 미희야. 그리고 한참 후에야 웬 파리한 행색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여자가 나와 문을 열었어요.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장본 것도 떨구었습니다. 미희야, 너 얼굴이... 엄마... 딸은 제 목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무언가가 북받쳐 올라온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감싸 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해봐, 미희야. 무슨 일인지 좀. 미희는 그제야 말하더군요.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증상이 찾아온 것 같다고요.
솔직히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하루 종일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전 일단 차분하게 딸을 앉힌 뒤 극복해보자며 정신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제가 그 뒤부턴 딸 집에 살다시피 하며 적극적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사위와도 마주칠 일이 많았죠. 장모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늘 번번이 감사합니다. 아니네.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러네. 밥 차려놨으니 먹게. 네, 먼저 씻고 올게요. 처음에는 사위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거라길래 사왔습니다 하며 가끔은 먹을 것들을 들고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호의를 보였던 사위가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무래도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그 뒤부턴 딸에게 눈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 용품을 씻기고 있는 동안 갑자기 딸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곧 가실 거야. 알겠어, 말할게. 딸아이의 이런 말이 들리는데 순간 제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위가 불편해하는 걸 알았으니 저도 계속 머무르고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딸 손을 잡고 가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응, 엄마, 나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어. 씩씩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 얼른 아빠한테 가봐. 우리 아빠 밥도 못 차려 드시는데 라면 드시고 있겠다. 그 때문에 저는 딸네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딸에겐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했고 딸의 우울증을 살폈어요. 한번 병력이 있던 아이라 더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였죠. 그리고 저는 따로 사위에게 말도 전하고 나왔습니다. 딸애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을 깊이 앓은 이력이 있다며 일하느라 힘들겠지만 신경 써달라고요. 근데 딸아이가 육아를 시작한 뒤 어쩐지 사위는 출장이 잦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혼집 가까이에 사니 자주 왔다 갔다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해줘야 할 역할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쯤 가보면 항상 야근하느라 늦는다, 출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딸아이는 육아에 치여 허덕이고 있는데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 조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마 딸아이의 생일이었을 겁니다. 다 같이 아기까지 데리고 간단히 집 앞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위가 오질 않는 겁니다. 얘 김서방 많이 늦는다니? 대체 언제 오는 거니? 아, 그게요. 엄마 잠시만요. 내가 전화해볼게요. 여보, 언제 와?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 알았어요. 천천히 와요. 왜 그러니? 그게 엄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다네. 우리끼리 먹고 있으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일이 그리 중하다고 생일날까지 이러는 거야? 너 지금 독박 육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아휴, 정말. 알지, 왜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요즘 이직한 곳이 워낙 일에 변동이 많아서 나도 뭐라 할 수가 없어. 딸아이 얼굴은 육아로 지쳐 얼굴살이 쪽 빠져 축 늘어진 파김치나 다름이 없었는데 사위란 놈이 밖으로만 나더니 솔직히 속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딸 역시 속상한 기색이 역력했는데도 티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죠. 남의 딸 데려가 제 앞에서 그 잘난 포부까지 말해놓았으면 어느 정도 집안의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날 딸과 식사를 오붓하게 마치고 딸아이 핸드백에서 나온 종이를 보고는 더 경악하고 말았죠. 너 응급실 다녀왔니? 아, 엄마 그게 요즘 내가 잠을 너무 못 자잖아. 몸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쓰러졌어. 근데 별거 아니야. 내가 원체 체력이 약하잖아. 알고 보니 딸아이는 수면 부족으로 응급실에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이때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을 먹고 나를 잡았어요. 사위를 불러다가 좋게 잘 이야기를 해보기로요.
남편은 굳이 뭐하러 그러지 말지 하며 말렸지만 그건 남편이 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녁 차려준다 하셔서 왔습니다. 그래, 일단 밥부터 들게. 저는 그때 사위를 위해 꽤 정성껏 한 대접 상을 차려놓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동안은 일부러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다 먹었을 때쯤 조심스레 이야기를 내뱉었죠. 다른 게 아니라 김서방, 오늘 내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네. 자네 요즘 일이 무척 많다고 들었네. 나도 일하는 사람한테 일하지 말라고 압박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딸이 혼자 육아를 하느라 많이 힘든 것 같아. 물론 나도 옆에서 좀 돕긴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이 나이에 애가 워낙 잘 깨니까 딸애가 잠을 거의 못 자는데 보고 있기가 안쓰러워서 자네가 조금 도와줄 수는 없겠나? 근데 당연히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던 사위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장모님, 그건 곤란하겠네요. 바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일하느라요. 지금 인사평가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요. 회사가 전쟁통이에요. 저희 애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제가 하루빨리 승진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와이프는 당장 일할 수도 없고 장모님이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렇지 그건. 네. 아유,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오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먼 거리 온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앞으로 전화로 하세요. 사위는 그 말만 하곤 바로 자리를 떴어요. 솔직히 너무 버릇이 없더군요. 아무리 자기 딴에 짜증이 났다 해도 그렇지 장모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위가 어딨답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 후론 사위에게 일절 전화하지 않았고 따로 만나는 일도 없었죠. 다행히 딸아이는 육아에 적응했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허나 저와 사위 사이에선 계속 마찰이 잦았습니다. 제가 딸아이 학교 다니게 하고 육아를 도와줄까 싶어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가려 했더니 사위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장모님,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 장모님 드릴 육아비 같은 거 없습니다. 아니네. 난 육아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딸이 학교를 다녔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 조금 더 크면 미희 학교 다니게 해줄 거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모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 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자네 어딜 우릴 가르치려 드는 거야? 결국 그날은 애아빠가 더 화가 나 사위와 한바탕을 했습니다. 근데 사위는 딱히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거기다 더 가관이었던 건 저희가 현관문을 닫았을 때였죠. 애아빠를 먼저 보내고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는데 사위놈이 제 딸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발 당신 어머니 아버지 좀 여기 오게 하지 마. 왜 장모님이 우리 일에 이래라 저래라인 거야? 아님 네가 중간에서 말이라도 잘하든가. 넌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저는 그때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쩌다 저런 남자에게 넘어간 건지 속이 탔죠. 이 속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 애꿎은 둘째 딸만 붙잡고 한탄했어요. 그래도 사위에게 험한 소리를 하면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봐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사위와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들어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어요. 제가 부드럽게 다독이자 사위 역시 그때는 또 저도 장모님께 지나쳤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며 점잖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며 그렇게 사위에게 가끔씩 돈도 쥐어주고 사위 좋아하는 비싼 회도 사줘가며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지방에서 올라와 다 같이 여행을 갈까 의논하던 날 전화를 해보았는데 딸아이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요즘 내 전화도 안 받던데. 그러게나 말이다.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끊길 애가 아닌데. 마침 딸이 산후 우울증에 걸렸던 것도 생각이 나 일단은 급하게 딸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결국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방, 우리 미희가 연락이 안 되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그게요, 장모님. 아무래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일 끝나고 가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오자마자 들은 상황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하더군요. 저 사실 아내가 지금 정신병동에 있어요. 애는 저희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고요. 뭐라고? 아내가 최근에 우울증이 심각해졌는데 그게 실어증으로 이어져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조치를 취했네요. 아니 자네 그런 일을 어떻게 말 안 하고 지금 하는 겐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도 요사이 경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위의 말에 의하면 딸아이의 우울증이 발병한 건 한 달 전이었는데 갑자기 2주 전부터는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봐도 도저히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정신과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정신병동으로 옮겼고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부모가 저희인데 어떻게 상의 하나 없이 병동으로 옮겼는지 화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희 부부는 그 다음날 바로 딸아이를 보러 그 병동으로 찾아갔습니다. 눈으로 마주한 딸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저희가 와도 하루 종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먹지도 자지도 못해 약을 투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희야, 엄마야, 엄마. 제가 아무리 불러도 딸아이는 그저 저를 뚫어지게 볼 뿐 아무 말을 안 했죠. 선생님, 우리 딸이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멀쩡하던 딸이... 아이고 미희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만 말을 잃은 딸의 얼굴을 보곤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실어증을 앓고 있지만 증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셨지만 너무 비통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어요. 제가 그때 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잘 보살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남편 역시 심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저나 남편이나 잠도 못 자고 딸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게 뻔했죠. 그래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여보, 나 잠깐 걷다 갈게요. 들어가 있어요, 먼저. 하며 남편을 보내고 저 혼자 잠시 병원 옆에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광경을 볼지는 몰랐죠. 아마 그 충격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컸을 겁니다. 사위가 어떤 여자와 단둘이서 아주 이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오빠, 그 여자 정신병동에 집어넣었으니까 당분간은 못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나 오빠 집에 가 있으면 안 돼? 되긴 하는데 조심해야 해. 장모가 청소한답시고 들락거릴 수가 있거든. 누가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장모가 우리 신혼집을 지네 집인 줄 알고 가끔 막 들어올 때가 있거든. 알겠어, 걱정 마. 근데 그 여자가 이혼 언제 해준대? 이렇게 자꾸 버팅기면 어떡해. 실어증 걸렸다며. 곧 해주겠지. 쥐가 뭐 별 수 있겠어. 실어증도 걸렸고 정신도 멀쩡하지 않으니 도장 찍는 거야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 나만 믿어. 차라리 말을 못하니 잘 됐다니까. 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딸의 우울증 그리고 실어증. 왜 세상과 단절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눈이 뒤집혀 사위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군요. 자네 바람 폈나? 그래서 내 딸이 절이 된 건가? 그게... 그런데 저에게 죄송하다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던 사위놈이 순식간에 지 본색을 드러내지 뭡니까? 마치 참아왔던 걸 터뜨리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럼 당신 딸 여자 노릇도 못하는데 나도 풀고 살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나 몸매 망가진 여자가 그럼 여자예요? 솔직히 장모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당신 딸이랑은 곧 이혼할 거예요.
원하는 양육권도 줄 거고 위자료도 좀 쥐어줄 거니 그만 떽떽거리시라고요. 이런 천하의 못돼 처먹은 놈이? 그야말로 기가 막혔죠. 바람을 들키고도 마치 선심을 베푼다는 듯 위자료 얘기를 하는 놈을 보니 이놈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짐승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고분고분한 모습을 집어던지고 그 아래에 있던 얼굴은 취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높게 들어 그 사위와 옆에 있던 상간녀까지 뺨을 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그놈 손에 막혀 허락이 되지 않았죠. 늙은이가 어딜 때리려고 미쳤어요? 그렇게 저는 어떤 대응도 못한 채 실어증 걸린 딸을 정신병동에 두고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척비척 걷다가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가지 못하고 그만 풀썩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눈을 뜨니 응급실이더군요. 아니 당신 왜 갑자기 쓰러진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 사위가 한 말. 남편 역시 그 말을 듣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내 이놈을 가만히 못 놔둬. 우리 딸이 그놈 때문에. 여보 잠시만요. 아직 여기서 끝낼 순 없어요. 어떻게 하자고? 저는 여기서 끝내기 싫었어요. 이대로 이혼은 하더라도 그놈이 최소한 망신당하는 꼴은 보고 끝내고 싶었죠. 제 딸만 이렇게 고통스럽기에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딸을 찾아가 이혼을 먼저 권했어요. 딸로서도 마음의 고통이 크겠지만 설득해야 했죠. 미희야, 네가 지금 말을 못하더라도 엄마 말은 알아듣잖니. 더 이상 네 자신을 망치지 말아라. 이제 끝을 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던 딸은 제 말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후로 딸은 저와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며 천천히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이혼 절차를 급하게 밟았고 소송 이혼으로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모두 딸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놈은 그때까지만 해도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돈 가져갔으니 만족하지? 애도 잘 키워라. 너 내가 선심 써준 걸로나 알아. 그 말만 하고 사라져버리는데 마음 같아선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습니다. 허나 제겐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둘이 이혼하자 저는 계획대로 흥신소에 문의해 그놈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사진 자료들을 받아 그놈이 다니는 회사에 뿌려버렸습니다. 마침 그 상간녀가 회사 직원이라 일이 더 쉽게 풀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자신의 여비서와 그런 일을 벌이다니 그 꼴이 너무 역겨웠네요. 역시나 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은 집까지 찾아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잘린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당신들이 한 짓이지? 이거 고소감이야. 알아? 내가 고소할 줄 알아. 다들 각오해. 이놈뿐만이 아니었어요. 과거 사돈댁이란 사람들, 아니 사돈댁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짐승들 또한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아니 직장을 그만두게 하면 어쩝니까? 당신 애들 제정신이에요? 내 딸은 실어증 걸리게 해놓고 당신 아들 직장 잘린 건 안 됩니까? 내가 그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우리 딸 고통스럽게 만든 대가. 징그러운 여편네 같으니라고?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 바람도 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런 치졸한 복수를 해? 망할 여편네. 정신병 걸린 게 어디 내 아들 탓이에요? 정신이 나약해 빠진 당신 딸 탓이지.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짐승들에게는 말보단 원초적인 복수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놈이 찾아와 또 같은 말을 짓거리려 할 때 차분히 말을 이어갔죠. 하고 싶으면 고소하게 다 받아들이겠네. 근데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게 있으니 이건 먹고 가게. 뭐요? 저는 그 즉시 준비해두었던 음식물 쓰레기를 그놈 얼굴에 투척해 주었습니다. 그놈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꼴을 보니 그제야 속에 있던 뭔가가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목구멍에 걸린 음식물을 급하게 내뱉으며 저를 노려보는 놈에게 경고해 주었어요. 사진은 자네 동창회에도 뿌려줄 수 있어. 자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나는 그 어디든 쫓아가 자네가 저지른 추악한 행동을 폭로해 줄 수 있어. 고소하려면 하게. 내가 깜빵에 들어가더라도 자네 인생은 망가뜨리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하면 계속 이렇게 집에 오게나. 제 말에 그놈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더군요. 치졸한 놈. 그 뒤로 더 이상은 오지 않았죠.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놈이 결국 그 상간녀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혼까지 흘러갔는진 모르겠지만 이혼 경력만 2번이 쌓인 셈이죠. 반대로 지금 저와 딸아이는 다행히 무탈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무탈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가끔은 딸의 우울증이 다시 도질까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잘 웃고 엄마 엄마 하며 설거지도 돕는 딸을 보며 안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손주도 어느 정도 컸기에 딸아이는 다시 대학에 복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빨리 딸이 복학해 공부를 이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간 평범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보냈기에 더 간절하답니다. 우리 딸, 비록 한 사람으로 인해 크게 고초를 겪긴 했지만 더 이상 딸아이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은 없을 거라고 기도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부디 제 딸의 평안을 빌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네요.